중에서 잊어버리는 특징 중에 하나죠. 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생활 속에 비판적 예. 그 일단 화성학 뭐 이런 그 전문적인 것들을 모르고서 음악을 감상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클래식에 대한 공동. 예.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이메일로 음악은 늘 어렵습니다. 음악은 왜 그리 어려운 걸까요? 이런 질문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질문들은 이제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음악은 늘 어렵습니다. 예. 서양의 예술적 음악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른바 예술적, 근대 이후의 예술적 음악이 어려운 것이고 예술적이지 않은 음악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음악적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종교음악학자 존 블래킹인가 이분이 쓰신 책인데 뭐 인간은 음악적이라는 것이죠. 타고난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문화가 아니라 문화이기도 하지만 본능이라는 주장을 진화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왜 그쪽에 강조되게 됐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역사가 오래된 것일수록 더 매혹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보다는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음악을 본다면 그 음악이 더 소중한 것이고 깊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약을 파는 겁니다, 제가. 음악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이라는 것이 훌륭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했다라는 것보다는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의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잘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좀 속되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꼭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음악이 정말로 그렇게 수백만 년의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합니다. 음악이라는 문화를 발견하지 못한 문화가 없답니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들이 다 음악을 합니다. 음악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즐기고 향유하는 것은 보편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을 향유하고 즐기고 향유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문화적으로 달라지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음악들을 언제부턴가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음악들이 예술적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고 예술적인 음악이 해야만 마땅한 음악이다라고까지 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서양 음악이 예술적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동의하지만 예술적인 음악을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음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음악은 사실은 좋고 훌륭하지만 어렵지 않은 음악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전자에 음악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저 밑바닥에 음악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함으로 해서 이익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면은 그 좋아함으로 해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면은 그걸 싫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싫어해야 될 걸 좋아하면 손해가 있다는 거죠. 악취가 나는 것을 맛있게 먹으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악취라는 것은 먹지 말라는 신호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은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는 마음 기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음악을 하는 것이 좋다,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 이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인 성향에 기초해서 문명마다 문화마다 이쪽은 이렇게 가고 이쪽은 이쪽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음악은 리듬 중심적인 음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음악은 굉장히 리듬적으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음악이 예술적이다라고 한다면 제 책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음보의 차원에서나 그렇지 리듬은 굉장히 단순해요. 고전 음악의 리듬을 들어보면 단순해서 저는 바흐를 뭐라고 그랬냐면 음보의 차원에서는 신의 기량이 엿보이는 작곡가이지만 리듬의 차원에선 기계의 기량이 보이는 작곡가다. 저는 원래 로봇이라고 했는데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흐의 음악에서 리듬이 정말 단순해요. 그 단순한 리듬의 음악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입하고 감동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감동할 구석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쪽 구석을 생각하면 완벽한 감동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강의가 그렇게 정치적인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바흐를 딱 놓고 봤을 때 바흐는 리듬이 영 아니야. 이게 바로 비판적 청취의 한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양 음악은 사실 예술적이라고 그분들이 자청하지만은 예, 음고의 차원만 그렇지 다른 차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매우 음색의 차원도 안 그렇고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시나? 네. 제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다들 그런. 예, 알려주십시오. 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사자 속의 폭풍입니다. 제 얘기가 아쉽지만. 그래서 예, 음악이 화성학, 그러니까 화성학이라든지 대입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예, 유의미한 어떤 음악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함으로 해서 음악을 소위 예술적인 음악이라는 것을 더 좋게 들을 수 있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익을 얻고 싶은 분들은 화성학 공부하시면 좋죠. 근데 화성학 공부 안 하고도 나는 음악을 하고 싶으면은 달리 길을 가면 되죠. 화성학을 모르고도 음악을 작곡한 사람조차 있습니다. 화성학을 모르고 음악을 듣는 것보다 화성학을 모르고 음악을 작곡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존 케이지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이 션베르크라는 이 현대음악가가 존 케이지의 스승이었었는데, 이분이 스승 션베르크가 제자 존 케이지에게 화성학을 공부해라. 아주 중요하다. 화성학이라는 과목은 한국의 수많은 음악대학의 작곡가 혹은 작곡 전공이 있어요. 저도 이제 작곡과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은 정말로 작곡가에게는 필요한 과목입니다. 이 과목 모르고는 작곡할 수 없다라고 수많은 작곡가들이 생각을 합니다. 제 책은 그 생각도 예, 스테레오 타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책에서는. 제 책의 어느 한 부분에서. 존 케이지도 이미 그런 시도를 했었었고요. 화성학 공부해 이랬더니 뭔 소리야, 나 화성학 몰라요 이랬더니 화성학 모르면 당신은 당신 앞에는 벽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존 케이지가 뭐라고 하면 그러면 벽에다 대고 내가 머리로 이렇게 벽을 부셔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끝끝내 화성학 공부를 안 하고서 작곡 활동을 했고 세계적인 작곡가가 됐습니다. 다른 길을 간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다른 길을 가서 예, 음대생도 아니었었어요. 음대생도 아니고 화성학 공부 안 하고도 역사 이름이 남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평가받고 뭐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로서 예, 평가도 받고 돈도 잘 벌고 그렇죠.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음악이라는 엄청난 숲은 다양한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예,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쪽에 요즘 대답하시는 거에 답이 있어서. 예, 그렇죠. 그렇게 따라가시다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 맞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알아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현대음악을 제가 좋아해서 저는 좋아하는데 딱 들려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다음에 제가 열심히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작곡을 했는데 사람들이 조차 안 들어요. 왜 그럴까? 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의 저 밑바닥에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무엇이 있는데 그 보편적인 무엇을 현대음악을 비롯한 예술적인 서양 음악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이제 가지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왔다고 해서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고요. 또 공부를 제가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또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질문들을 누군가 하셨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할 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질문들이 좀 너무 평이어서 저는 굉장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유명한 그 탈부적주의의 선구자인 자크 데리다가 그 전체 서양 철학자 모든 사상가를 문자 중심주의라고 비판하면서 그 새로운 철학의 장을 현대 철학의 장을 열었던 것처럼 그 여태까지 모든 음악이 그 고전 음악이
인고 중심주의, 성악 중심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그 고전 음악을 해체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세 구멍이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의미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건 현대성의 음악에서의 현대성의 발전, 또는 현대 음악의 개방 이런 게 이렇게 완전히 독창적인 작업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아까 슈베르트 말씀하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작업들을 이론화, 그 한국에서의 이론화를 그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역시나 그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실용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서 어렵게 작곡했는데 사람들은 안 듣는 거. 그게 좀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아직 지금 오늘 그 들은 강의는 대부분 이제 음향학, 내 음색학을 창출하면서 그 안으로 전부 포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장을 연다기보다는 음향학으로 주로 포섭이 돼서 주로는 오늘 강의 내용은 주로 음색학 쪽으로 전부 포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실용적인 그 응용 방안, 가능성, 이런 작업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 음악계에서 그러니까 그 아까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 그책 인용하면서 그 언어와 음악이 같은 기원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보면 그책 읽으면서 굉장히 그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그게 언어와 음악이라는 게 코드계로 그러니까 코드 청각으로 포괄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 성찰들은 비코드 청각, 비코드계 청각에 대해서 그 한국의 가능성을 개방한다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음악을 전위적인 음악으로 확장시키다가 그거는 슈베르트 이후로 그런 모든 현대 음악들이 다 해온 일이지만 그것들을 이 이론을 정교화시킴으로써 대중적으로도 대중이 강하게 그 호응할 수 있는 어떤 청각 분야, 그 분야들을 이론적으로 법칙들을 발견함으로써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호감, 매혹 그것들을 법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그 탈코드의 청각 자극을 사용한 어떤 새로운 대중 음향 산업 이런 것들을 개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무슨 현재 락 음악의 그 기이한 기타 소리라든가 아니면 일렉트로니카 음악이라는 여러 가지들을 다 해명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음악을 확장시키는 영향, 그 기능이라면 또 한 가지는 아예 언어와 언어도 아니고 음악도 아닌 제3의 뭐 음향 산업 전체를 열면서 예를 들어서 이 높은 재현성을 그러니까 기존의 코드 음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어떤 치밀한 재현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확장시키면서 좀 그 그러니까 음향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음향 효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지금 아까 이렇게 처음에 저자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이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작업의 계획과 체계를 가지고 계시는지가 투명하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지금 막연하게 정리되기로는 뭐 음악 심리학이라든지 음악 인지 심리학 그리고 이렇게 집중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전체적인 이런 작업의 구조나 계획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좀 예, 제 책, 일단 그 내오기 음색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들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 각각의 것들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완전히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뭐 제가 조금 더 빨리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이제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책을 읽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의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제가 제 책의 그 또 다른 의의를 설명을 감히 드린다면은 각각의 요소들은 분명히 다른 그 한국에서도 뭐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특히 외국에서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감이 엮은 거죠, 제가. 네.
그래서 음향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근데 가끔 보면은 음향학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음악 얘기를 딱 하면은 음향학과 음악의 얘기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음악가들이 사실 음향학을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주로 작곡, 그 중에서 특히 컴퓨터 음악이라는 그런 음악을 작곡하는 분들이 음향학을 많이 압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음향학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신의 작곡이라든지 타인의 작곡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렇게 연결이 잘 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음향학이나 인지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이제 현대음악 이론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결합을 연계시켰다라는 것이 이제 제 책의 큰 특징이고 그래서 제 책 맨 앞에 서문에서도 이 책은 일종의 어떤 통합을 지향하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이 책을 감히 작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이 쓰여졌을 때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서 어떤 현실적인 어떤 응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현실적인 응용 방법의 어떤 구체적인 거를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는 안 했죠. 이 책은 사유의 폭을 넓히는데 주안점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읽으시고 동의하시고 그러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사유의 폭이 넓어지신 분이 스스로 이제 창조적인 어떤 구체적 작업을 그 구체적 길을 열 수 있으시겠죠. 그런 직접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 책에서는 그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쓸 수도 있는 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나요? 전체적인 음악 연구 작업의 음악학 자체가 아니면 그 작곡 강좌도 전체적인 이론의 구도나 목표 같은 게 체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체계까지는 잘 감히 생각을 못하고요. 이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정도고요. 음악은 인간에게 유용성을 주어준다는 거나 그 유용성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죠. 유용성의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유용성을 주는 그 방식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유용성을 주는 음악을 인간이 작곡을 하고 감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음악에 대한 이해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이 음악에 대한 이해는 서로 궁극적으로 일치를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음악이 인간만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도 교합한 형태나마 원형적인 형태나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들도 노래를 하고 있고 늑대들도 뭐 울부짖거나 뭐 이런 동물들의 전 인간적 음악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과 다른 동물의 어떤 연속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 인간을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원숭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학문적 호기심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원숭이에 대한 지식이 오늘날 나에 대해 더 나아가서 뭐 남북 통일에 대해서 모종의 힌트나 지침이나 뭔가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모든 학문이든지 간에 물론 순수하고 추상적인 학문적인 호기심만으로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이 학문이나 음악이 실용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실용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게 제약이 없게 좀 생각이 되어져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많이
좋습니다. 다른 질문도 다 좋은데, 뭐, 이 질문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 같고요. 이 질문은 글쎄요, 제가 여러 진화심리학 쪽에 공부를 한다라는 답변을 드리겠고, 최종의 꿈, 글쎄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시는 음악가, 사회학자가 있으시면, 좋아하는 음악가, 각자의 방식대로 좋아합니다. 손현재 선수가 이쁘다, 이쁘지 않다에 대해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이쁘지 않다 이렇게 강렬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언제나 작년에 추석 때. 그래서 그 식구들이 모여서 이쁘다, 이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보고 의견을 물으시길래 손현재 선수는 손현재 선수대로 이쁘고 김연아 선수는 김연아 선수대로 이쁘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악가 한 사람을 제가 꼽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 음악가들이 각자의 이유대로 손현재 선수는 귀여운 방식으로 이쁜 거고 김연아 선수는 카리스마가 있는 방식으로 이쁜 것처럼 죄송합니다. 여성 얘기를 세상의 모든 뭐 사람들이나 모든 음악 다 이유가 있겠죠. 그 각자의 장점을 포착을 하면 그 음악가를 좋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고 사회학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요 질문만 드려보면은 소음이 어떤 반복적인 형식을 통하면 가히 들을만하게 변하는 체험을 한다. 이 답은 내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